지금 상반기 채용 공고가 올라온 기업 중에 한국 수력 원자력을 준비해 오셨다고 해요. 맞죠?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올 상반기 한국 수력 원자력의 신입사원 채용 소식을 들고 준비해 왔습니다. 한국 수력 원자력, 이 이름에서 좀 느낌은 있긴 한데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는 곳일까요? 네, 사실 그 기업의 성격을 기관의 이름만 봐도 알 수 있는 곳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뭐 지난주에 조폐공사, 뭐 이번 주였죠. 딱 봐도 지폐를 찍어내는 곳, 이렇게 느낌이 오는 것처럼 네. 한국 수력 원자력, 확실히 발전 공공기관으로서 수력 원자력이라는 명확한 그 기관의 타이틀에 맞게 기관이 설립되어서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는 회사입니다. 2001년도 4월에 설립된 시장형 공기업입니다. 기존에 당시에 그 공공기관에 대한 어떤 그 교통 정리라고나 할까요? 공공기업의 어떤 공기업의 어떤 운영 관리 차원에서의 어떤 변화를 모토로 한국전력에서 분사해서 나온 회사로서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의 원자력과 수력 발전소를 영위하는 곳으로서 한국전력의 자회사답게 국내 전력의 31.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공기업의 어떤 역할, 발전 공기업의 역할을 권고히 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전력 거래소를 통해서 생산된 전기를 한국전력공사로 판매를 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의 성격을 띈다고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별도의 다른 회사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친환경 고품질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과 우수 기술의 공유를 통해서 국가 에너지 경쟁력과 인류의 삶의 질 향상, 명확하게 기관의 성격이 드러나는 부분이죠. 뭐 오글거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기관이 갖고 있는 성격 자체가 우리나라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상당히 크다는 사실 기억해 줘야겠고요. 2016년도에 경주시 양북면에 본사가 이주해서 현재까지 소재를 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자료를 통해 확인한 바 전 임직원의 1인당 평균 임금이 9,500만 원에 해당됩니다. 굉장히 높은 임금체죠. 하지만 신입사원 평균 연봉으로만 내려와도 4,200만 원대 선입니다. 일반적인 공공기관들보다 조금 높은 평균 임금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분들의 인기가 있는, 지원을 많이들 이어가시는 기관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고임금을 조금 노려볼 수 있을 만한 기업인 것 같은데요. 일단 공공기관의 이해를 하려면 설립 목적 그리고 관련된 법률을 알고 있으면 채용에 도움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혹시 이것과 관련한 법률이 있을까요? 네, 그렇죠. 전력산업구조 개편 촉진안이라는 법률이 있습니다. 준비된 화면과 함께 해당 법률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서 한수원이 왜 설립이 되었는지의 목적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기관은 전력산업 구조 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률안에 근거해서 설립이 되었습니다. 제1조를 보면 한국전력공사법에 의거해서 분할 지원하여 전력산업의 구조 개편을 촉진하겠다라는 목적 아래 건전한 전력 발전에 이바지한다. 전기 사용자들에게 보다 더 원활하게 그리고 차별화되게 공급을 원활히 하겠다라는 기관의 의지를 볼 수 있고요. 7조 인허가 등에 대한 의제를 보면 결국 승계한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승계한 전기사업에 관하여 전기사업의 허가를 받은 곳이고 관련해서 방사성 폐기물 관리 사업자의 지정을 받았다. 결국 한동안 원전 사업을 필두로 했던 이런 원자력과 관련된 사업에 대한 명확한 명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필두로 볼 때 한수원의 역할과 설립 취지가 분명히 확인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고요. 우리가 이걸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단순히 그냥 하고 있는 발전 사업을 잘 이어가는 기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단 해당 기관이 이러한 성격과 목적을 띠고 들어온 기관이므로 본인의 기관 선택의 기준, 나는 이 기관, 나는 어떠한 기관에서 근무를 해야 되는지의 이유를 혹시 자기소개서, 추후에는 면접 전형 등에서 본인의 이야기를 어필하시는 데 있어 좋은 소스의 소재로 활용할 수도 있으니 법률안을 절대 놓치지 마시고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야, 이제는 법률까지 소스로 가지고 오셨는데요. 쌤의 한계는 어디일까요? 오늘 따뜻한 분위기라서 오래간만에 왔는데 잘 지내셨죠? 네. 놀랍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한국수력 원자력 설명을 들어봤고요. 회사 소개에 있어서 또 회사의 비전이라든지 미션, 핵심 가치를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개해 주실 거죠? 예, 그렇죠. 이게 소개할 게 많습니다. 오늘 차근차근 하나씩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역시나 준비된 화면, 한수원 측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 비전과 가치, 핵심 체계도를 간단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봐야 될 건 전략 목표입니다. 기본적으로
해당 기관이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에 있어서 사업적 가치를 강화하고 사회적 가치를 선도한다. 바로 이 두 가지 포인트가 우리가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서류 전형은 물론이고요. 면접 전형에서 갖고 가야 될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은 박스 안에 있는 내용들 혹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충분히 확인이 가능한 포인트들입니다. 무엇보다도 1위를 기록하는 부분들, 해외 사업의 비중을 늘리는 부분들, 고용 안전이라든지 원전에 대한 신뢰도를 확보하는 등 명확하게 기관이 갖춰야 될 성격이 크게 세 가지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압도적 1위, 해외 사업 확보, 그리고 국민에게 신뢰도를 확보하는 일. 이 각각의 세 가지 목표에 맞게 지원하시는 여러분께서는 지원하시는 직구 내에서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본인께서 일당백으로 이 역할들을 다 소화하실 수는 없겠죠. 여러분과 같은 훌륭한 예비 인재들이 다 같이 모이고 각자 맡은 역할을 다 잘 소화하시면 한수원은 이러한 역할을 소화할 수 있게 됩니다. 해당되는 전략 방향과 전략 과제들을 잘 참고하시어 추후 전형들에 대한 내용들 대비하는 것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단순히 사회적 가치를 추진해야 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사회적 가치가 추진이 잘 되기까지 사업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 기억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건 결국 비전과 미션, 핵심 가치에 대한 부분입니다. 막연하게도 들릴 수 있는 부분들이지만 이러한 미션과 비전은 각기 다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을 한번 보면 친환경 에너지로 삶을 풍요롭게, 이게 한수원의 미션입니다. 기관이 존립하게 되는 목적을 의미하고요. 결국 친환경 에너지로 삶을 풍요롭게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를 아래쪽에 비전을 통해 확인하고 있습니다. 신뢰받는 글로벌 에너지 리더. 결국 친환경 재생에너지부터 기존의 원자력, 수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사업들을 발전 공공기관의 역할에 맞게 다해 나간다면 국내를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 있는 공기업의 역할을 다하게 될 것이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요. 그리고 핵심 가치의 내용들도 봤을 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여기 5가지를 다 통해 볼 때 나는 여기에 별로 관련이 없는데라고 스스로를 너무 이렇게 낮게 보거나 하지 마십시오. 핵심 가치가 이 기관의 경우는 해당 사업을 추구하는 일을 대하는 태도로서 한번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투명하게 정도를 추구하고 안전을 지켜야 되는 발전 사업이고 최고를 지향해야 되는 사업이며 같이 일할 때 코워킹, 협업을 할 때 상호 존중해야 되고 이 4가지가 잘 이루어지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개인의 어떤 기질과 강점은 인재상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니까 뒷부분에서 자세히 다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챙길 건 많지만 1등 돼야 되고 안전해야 되며 각자 맡은 역할을 다 잘해 나간다면 국내는 물론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 있는 한수원. 이쯤 되면 한수원 직원 같은데 어쨌든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예, 지금 한국수력원자원의 지금 미션 그리고 가치와 관련해서 굉장히 꼼꼼하게 짚어주셨는데요. 제가 이게 한국수력원자력이라고 하면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원자력과 관련한 일을 하는 곳이다라는 생각이 딱 들어요. 근데 이외에도 다른 사업들도 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게 현 정부의 탈원전 기조에 따라서 조금 사업이 위축되는 건 아닌가라는 걱정들도 있었지만 네. 우려를 딛고 수력 사업이라든지 친환경 에너지 사업, 특히 태양광 발전 산업 등 다양한 형태의 사업들을 현재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요 사업은 원자력 발전, 수력 발전, 방사선 폐기물 관리,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사업, 여기엔 태양광 사업도 포함이 되겠죠. 이러한 다양한 사업들은 물론이고 기타 해외 원전 건설 사업도 현재 활발히 추진 및 도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적으로 내용을 좀 살펴보자면 최근의 이슈라고 할 때 지난달에 국내 최초 양수 발전소의 현대화에 성공을 했다라는 기사인데요. 85년에 준공되었던 경남 밀양에 있는 삼낭진 양수 발전소를 노후화되었던 시설 설비를 새롭게 리뉴얼을 해서 발전소의 어떤 그 노후화를 막고 30년간 더 발전소를 이용할 수 있게끔 업데이트가 되었다는 사실에 좀 주목해야겠습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의 공장 내에서 태양광 발전소를 설립했다는 소식도 작년쯤에 나왔던 이슈이기 때문에 잘 참고해서 본다면 어떨까 싶네요. 정리하면 다양한 발전 공기업의 역할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그리고 미래를 대비하고 있는 기관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수원이 올해 창립 20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래를 더 준비하고 또 변화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쌤이 이제 짚어주셨듯이 탈원전 정책도 있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친환경이 중요해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수원도 좀 과감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떨까요? 예, 맞습니다. 과감한 시도라고 한다는 게 대단한 안 하던 사업을 새롭게 한다라기보다는 네. 기존 사업 내에서 범위 내에서 새롭게 시도하는 역할들이 있을 텐데요. 사장님이신 정재원 사장님께서는
저탄소 분산형 전원을 바탕으로 하는 에너지 공존 시대를 맞아서 청년 한수원이 원자력과 수력, 양수, 신재생 에너지 전체를 아우르는 종합 에너지 기업으로 발돋움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청년이라는 단어가요, 설립된 지 20주년을 의미하기 때문에 청년이라는 표현을 쓴 거니까요. 네. 여러분을 지칭하는 게 아니니 오해는 마시고요. 전반적으로 볼 때 저탄소 분산형, 결국 발전 공기업의 사업적 역할을 다하면서도 친환경이라든지 사회적 가치도 같이 확보하겠다라는 어떤 기관 운영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러분들이 지원 의지나 회사 선택 기준에서도 참고해서 좋을 또 다른 소스임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정말 한국 수력 원자력에 대한 정보를 A부터 Z까지 모두 알려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오래 기다렸습니다. 이제 제대로 채용 정보에 대해서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채용 정보도 좀 짚어주시죠. 네, 화면과 함께 준비된 그 채용 공고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채용 인원부터 살펴보자면 총 157명의 선발 인원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직의 13분을 제외하면 사실상 100명 넘는 인력이 기술 직군으로서 채용이 이루어짐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 원자력 파트 부분에서 전기 전자 관련, 그리고 기계 관련, 원자력과 관련된 직렬에서 선발 인원이 거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최소한의 인력이 필요로 하는 토건이라든지 ICT와 관련해선 약간명의 한 자릿수의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확인을 해야겠고요. 지역별 모집을 보자면 고리, 한빛, 월성, 한울, 세울과 같은 5개 원자력 본부와 수력, 양수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선발을 한다는 점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채용 조건도 좀 같이 봐야 될 텐데요. 이미 익히 확인을 하셨겠지만 해당 채용 공고 내에 나와 있는 채용 조건을 보자면 네. 대졸 수준의 신입사원으로서 입사일은 최초 수습 임용일로부터 소급하여 적용이 된다라는 어느 공공기관이나 기본적으로 준비되어 있는 어떤 모집 기준에 대졸 수준의 모집을 할 때 기준에 준하다는 사실 확인할 수가 있고요. 수습 기간은 3급, 3개월, 그리고 기타 다양한 형태의 보수와 내용들이 일반적으로 예년과 다름없이 똑같이 나와 있다는 사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그 채용 공고에서요, 모집 단위에서 일반 모집이랑 지역 모집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 지역 모집이라는 건 그 본사의 지역을 말하는 건가요? 예, 그 지역 모집이라 하면 그 발전소가 위치되어 있는 5개 지역,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지역들이 있습니다. 해당 지역과 권역과 관련해서의 모집을 의미하는 것으로 참고를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밖에 뭐 채용 조건의 내용들이 뭐 예년과 크게 다름이 없기 때문에 이전부터 한수원에 입사를 고민하셨던 분들이라면 예정대로 지원을 하셨고 이미 제출을 다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마감이 임박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영상을 보실 때쯤에는 제출하신 이후의 상황들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채용 조건 내의 기타 부분을 보면 원자력 발전소 교대 근무 원칙 등의 이야기들도 원자력과 관련한 응시 분야의 직군들에 해당이 된다는 사실도 참고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기본 응시 자격은 좀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예, 기본 응시 자격의 경우라고 한다면요, 역시나 화면을 통해 준비를 했는데요. 학력의 경우라면 사무직군에 해당해서는 제한 사항은 없습니다. 하지만 기술직군과 관련해서는 응시한 분야에 따라서 관련 학과의 전공자 혹은 산업기사 이상을 확보하신 분들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해당 기술 자격을 확보하지 못한 채 업무에 투입된다면 안전성이라든지 업무 수행 능력 면에서 비교 여리에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일 텐데요. 관련한 자격과 내용들은 추후에 공개될 혹은 뭐 채용 공고 모집단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참고로 해서 본다면 지원 자격 여부가 확인이 가능할 것입니다. 연령에 대한 제한도 없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결국 외국어에 대한 제한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정되는 외국어는 토익, 탭스, JPT, 그리고 HSK, 토플, 토익 스피킹, 탭스, 오픽, 기본적으로 영어 말하기 혹은 영어 성적에 일반화할 수 있는 점수들이 확인될 수가 있고요. 사무직군은 토익 750점 혹은 토스 레벨 6에 130점, 기술직의 경우는 토익 700점 그리고 토스 레벨 5에 120점 이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역 모집의 경우는 이거보다 좀 더 낮은 어학 점수의 기준들이 있다는 사실도 참고로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마감 임박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류 접수가 내일 오후 3시에 마감이 됩니다. 이후의 일정은 또 어떻게 되는지 짚어주시죠. 네, 일단은 내일 오후 3시에 마감이 된 이후부터는요, 6월 달에 필기시험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토요일 6월 12일 토요일 날 필기시험이 예정돼 있고요. 면접 전형 이전에 벌어지는 인성검사와 심리건강진단,
이런 것들이 또 7월 초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해당 테스트를 약간명의 테스트를 통과한 이후에 이제 면접 대상자가 발표되고 7월 중순경에 면접이 일주일간 진행이 됩니다. 이후 신체 검사를 통해 일반적인 기관이 다 프로세스를 밟아가는 형태로서 지원자를 선별하여 최종 합격자는 8월 중, 제 생각엔 아마 8.15 이전에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8월 중에 최종 결과가 나온다고 확인이 됩니다. 네, 그럼 전형별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서류 전형인데 한수원 채용에서 좀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채용의 첫 번째 특징은 자기소개서가 적부라는 점입니다. 이 적부라고 하면 제출을 하면 통과가 된다는 걸 의미하죠. 그러면 어떤 걸로 서류를 평가하느냐? 그 밖에 다양한 지원 자격 면에서 지원 자격에 해당이 된다면 필기 전형까지 응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밖에 해당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을 텐데요. 하나씩 살펴본다면요. 일단 사무직렬의 경우라면 서류 전형에서 100배수의 채용이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직의 경우는 40배수인데 화학과 전산 분야는 50배수. 뭐 차이가 왜 발생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그건 뭐 제가 채용하는 게 아니니까요. 기관 측에서 기준을 잡으셨겠죠. 지역 모집 장애인, 취업 지원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는 건 자기소개서 적부만으로 평가한다는 것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열린 채용의 기조에 맞게 충분히 배려를 하고 있다는 사실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자기소개서의 내용만 봤을 때는 블라인드에 대해서 비속어라든지 블라인드 사항에 저촉되는 내용을 적지만 않는다면 서류가 통과될 수 있다는 점 확인할 수 있으며 부적격 판정에 있어서는 표절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표절률이라는 게 사실 여러분이 기존에 제출했던 것도 마찬가지고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어느 기관이나 어느 사기업이나 지원을 하실 때 이제 바뀐 채용의 흐름에 맞춰서 기존에 썼던 내용은 그대로 갖고 갈지언정 한글적인 표현이라든지 문단의 구성적인 면에서는 최소한의 변화가 불가피합니다. 그대로 복사해서 붙이는 행위들은 없으셔야겠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글자 수가 부족해도 안 됩니다. 글자 수가 문항당 25% 미만이 되는 경우, 그러니까 대충 이렇게 대략적으로만 적고 어차피 통과될 거니까 이러고 대략적으로 작성하시는 경우는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의심결함, 특히 반복되는 문장이 나오는 경우가 한 문단에 뭐 3문장이 같은 문구나 유사한 문구로 구성이 되어 있게 된다면 상대적으로 평가할 때 이 문장을 무언가 베껴서 붙인 건 아닐까라는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 이러한 점을 참고해서 적부지만 디테일하게 잘 챙겨주시는 노력도 필요하겠습니다. 외국어 성적이나 가산점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요. 같이 좀 짚어주세요. 예, 맞습니다. 지원 자격의 어학을 저희가 살펴봤다면 가산점의 영역, 사실상 지원 자격 이상들은 다들 확보하셨을 테니까요. 가산점 영역에서의 어학 성적도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요. 기본적으로 사무직군 기준으로는 토익 성적 기준으로 850점, 그리고 기술직은 800점 이상이 그 어학에서 올 수 있는 가산점의 만점 점수에 해당이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밖에 가산이라고 할 수 있는 요소들을 살펴보면 한국어 능력과 관련해서 배점 2점, 한국사, IT, 영어 스피킹에 관련해서도 각각 2점씩의 공통 역량에 대한 배점들이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에 맞게 외국어 성적과 자격사항의 가점들을 참고하는 게 좋겠고요. 중복되는 자격증이 있다면 한 개만 인정이 된다는 사실과 그리고 영어 스피킹 성적과 외국어 성적을 중복해서 인정한다는 점도 특이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쉽게 말해서 내가 이미 외국어 성적 부분에 점수를 낸 걸 그대로 이용을 하면 또 중복으로 가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별도로 또 기재를 해서 점수가 상이한 것 때문에 뭐 가점을 더 받을 수 있는 분이 덜 받을 수도 있다는 좀 오류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 점을 유의하는 게 좋겠고요. 사무직의 고급 전문직에 해당되는 배점들,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분들의 10점 만점의 배점들도 있고 기술직렬의 경우라고 한다면 기술사냐 기사에 따라냐 다른데 이 기술사분들의 경우라고 한다면 근무 구력이라든지 관련된 산업에서 일정 수준 종사하셨던 분들께 주로 사사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신입으로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나이대가 좀 어리시거나 학부 졸업자에 해당되시는 상황이시라고 한다면 결국 기사 자격으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계기사, 전기, 전자, 원자력, 화학, 수자원, 신재생 지원하시는 선발 분야에 입각해서 본인에게 확인되는 기사 자격에 맞는 자격들로 지원을 하면서 확보되는 자격들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토목, 건축, 통신, 전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초대졸 전형에 해당될 수 있는 이력들 혹은 초대졸로 대학을 나오시고 편입을 하셔서 4년제로 들어오시는 경우에 한해서는 산업 기사 자격들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일일이 열거한다기보단 주어진 자료와 지금 화면에 보시는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본인의 지원에 아직 지원을 하지 않으셨다면 참고해서 지원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예, 가점 대상이 굉장히 꼼꼼
꼼꼼하고 자세하게 이렇게 기술되어 있는데요. 하나씩 꼭 짚어보시도록 하고요. 서류 전형 합격에 영향을 주는 이런 가산점이랑 달리 자기소개서가 적부입니다. 이런 경우 작성 대충 해도 되지 않을까. 앞서서 이제 부적격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사례들을 살펴주셨었는데 그럼 이 부분만 피하면 내용은 대충 적어도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대충 뭐 적어도 됩니다. 문제는 이제 그렇게 했다가 면접에 가면 굉장히 좀 곤란할 수가 있기 때문일 텐데요. 자기소개서 기반으로도 질문들이 꽤나 출제되는 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에 내용을 대략적으로 적거나 본인의 이야기를 상세하게 문항의 조건에 입각하지 않게 적는다면 문항을 해석해주고 본인이 작성한 내용을 해설하는 식으로만 답변을 하다가 불합격의 길로 가는 일이 벌어지겠죠. 따라서 자기소개서가 적부라 할지라도 지원할 수 있는 그리고 작성할 수 있는 면에선 최대한 자세히 잘 적어주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네, 이제 자소서 항목별로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1번 항목인데요. 자, 본인이 지원한 직무와 관련한 경험은 금전적인 보수가 없고요. 경력, 금전적인 보수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기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원한 직무와 관련해 쌓은 경험 또는 경력사항에 대해 작성하는 거고요. 1-1 언제 어디에서 활동했던 경험인지 기술해 주십시오. 200자 이내. 1- 해당 활동에서 본인이 맡았던 역할에 대해 기술하십시오. 400자 이내. 1-3 해당 활동의 결과와 이를 통해 본인이 배운 점은 무엇인지 기술해 주십시오. 400자 이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 적부인데 만만치가 않네요. 맞습니다. 네. 지원하면서도 아찔하실 겁니다. 이걸 뭐 어떻게 적어야 되나 싶으실 텐데요. 더군다나 그 글자를 쓰고자 하는 작가보능이 있으신 분들의 경우는 그 세부 문항들의 글자 수가 제한이 되다 보니 이거 손발이 묶인 기분이야 막 이런 속상한 기분도 드실 것 같아요. 모든 자소서에는 문항의 의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 문항은 지금 직무에 적합한지 지원하신 분야의 그 직렬에 적합한 지원자인지를 어필하고 확인을 하고자 하는 질문입니다. 해당 내용을 어떤 구성으로 적으면 좋을지 준비된 화면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결과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결과를 좀 언급을 하는 작성의 내용들이 먼저 중요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중에 다른 1-1과 1-2는 적혀져 있는 내용들로도 확인이 되겠지만 이 1-3번만큼은 화면에 보이는 구성과 함께 내용이 적혀지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결과를 언급을 해야 됩니다. 1-3의 경우는 결과가 어땠냐고 했기 때문에 바로 결과를 첫 문장으로 적어주시고요. 해당 결과를 통해 느끼신 바를 적어주셔야 됩니다. 해당 결과의 과정 속에서 본인의 강점을 확인했다. 이 강점이라고 하면 직무 역량일 수도 있고 지식일 수도 있고 주어진 역할과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의 내 태도의 역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에피소드에 대한 요약을 해주면서 1-3번의 두 번째 소항목이라고 할 수 있는 이게 입사 후에 본인의 배운 점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잠재적으로 적어주셔야 되는 부분에도 해당이 됩니다. 입사 후에 이제 소개될 직무 기술서들이 있으실 겁니다. 해당된 직렬, 그 직군에서 어떤 일을 담당하는지, 해당 업무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해당 직렬의 담당자는 어떠한 역할과 필요 지식, 필수 역량이 필요한지에 대한 걸 확인하셔서 그 내용을 적어주시고 이를 잘 소화하는 데 있어서 앞선 경험을 통해 나온 내 강점을 잘 발휘하겠다라고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의해야 될 점을 꼽자면 소통과 협업을 자제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겁니다. 5천만의 역량이죠. 저희 이 촬영장에도 지금 수많은 카메라맨 선생님들과 여기 아나운서 두 MC분들 다 소통과 협업이 보통이 아닙니다. 저도 보통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다 보통이 아니니까요. 이걸 본인의 강점이라고 하기보단 이거는 또 다른 면의 강점으로 활용해 주시고요. 그 밖에 분석 능력, 적극적인 업무를 활용하고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등 혹은 전공과 관련된 지식도 있을 거고요. 잘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1번과 관련해서 꼼꼼하게 짚어봤는데 2번 문항 역시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정직, 남을 위한 봉사, 규칙 준수 등 윤리적인 행동으로 좋은 결과를 얻었던 경험을 아래 세부 항목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십시오. 800자 이내고요. 2-1 언제 어디서 있었던 일이며 본인이 맡았던 역할은 무엇이었는지 기술해 주십시오. 300자. 2-2 구체적으로 한 행동과 그렇게 행동하였던 이유는 무엇인지 기술해 주십시오. 300자. 2-3 그러한 행동이 당신과 타인에게 미친 영향은 무엇인지 기술해 주십시오. 200자입니다. 이번 항목 역시 굉장히 디테일하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어요. 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일단은 결국 부담이 좀 덜한 문항이라는 걸 읽어보시면서도 느끼셨을 겁니다. 봉사정신, 정직함, 희생정신, 혹은 팀을 위한 어떤 헌신
이러한 키워드의 내용들에 가까운 에피소드를 적어주는 것이 포인트라고 할 수 있고요. 결국 이것을 작성하시는 데 있어서 관건은 크게 두 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유의할 점의 첫 번째는 너무나 뻔한 소재로 이야기를 이어갈 때입니다. 예를 들어서 배려를 할 수밖에 없는 당연한 상황이고 솔선수범할 수밖에 없는 당연한 상황의 이야기를 마치 엄청난 그 고민 끝에 이걸 내가 해야 돼 말아야 돼 하다가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게 설득력을 갖추기 어렵겠죠. 대표적으로 그 커피숍에서 알바를 하는데 뭐 음료를 쏟았거나 어머 고객님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이건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당연한 건데 마치 본인이 엄청난 배려를 한 것처럼 적어주시면 서류는 어떻게 통과될지언정 면접 때 이 경험 말고 다른 경험 없어요? 라는 질문을 받게 될 겁니다. 네. 다른 경험 또 언급하기 싫으시다면 애초에 경험을 새롭게 세팅하는 것도 중요해 보이고요. 윤리적인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먼저 좀 나와주는 게 중요합니다. 2-2번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윤리적인 행동을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했다 보다는 이렇게까지 행동들을 왜 하지? 이렇게 좀 비겁하다. 편법을 왜 버리지? 뭐 이러한 모습들의 어떤 빌런들이라고나 할까요? 그런 상황과 등장인물들이 있다면 해당 내용이 나와줘야만 본인의 윤리적인 행동이 당위성이 생기게 되고 근거가 돋보이게 될 겁니다. 2-3번 부분에서는요. 타인에게 미친 영향 이런 부분이 안 떠오르신다면 자신의 솔선수범한 모습을 통해 결과적으로 전체 팀과 상황이 긍정적으로 변화했던 부분들 한번 생각해보고 작성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2번 살펴봤고요. 3번 문항 이어서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집단의 원만한 화합 또는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남들보다 더 많이 노력하고 헌신했던 경험을 아래 세부 항목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십시오. 3-1 언제 어디에서 있었던 일이며 당시 갈등 상황이나 목표는 무엇이었는지 기술해 주십시오. 200자. 3-2 당신의 역할은 무엇이었으며 집단의 화합 또는 목표 달성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기술해 주십시오. 400자. 3-3 본인이 노력한 결과는 어떠하였고 이 일이 집단 혹은 공동체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지 기술해 주십시오. 200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협업 능력을 묻는 질문인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이 협업 능력을 묻는 질문에 있어서도 두 가지 유의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먼저 3-1번 문항을 적으실 때 유의할 점은 누가 봐도 납득이 되는 목표 상황이라든지 갈등 상황이 있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대부분 협업 경험을 적을 때의 배경 상황을 공동의 목표를 달성해야 되는 상황 혹은 입장이 반대인 첨예한 대립의 상황으로 놓고 접근하면 그리 좀 쉽게 전개가 될 텐데요. 기말 프로젝트를 1위 해야 된다. 땡땡땡 기업의 상품 공모전에 우수상을 받자. 이런 식으로 명확한 타이틀이 있다라든지 이를테면 출품작을 기한 내에 완료하자. 퀄리티는 둘째치고 제출 기한이 중요하다. 아니다. 기한은 둘째치고 퀄리티가 중요하다. 이렇게 명확한 갈등 혹은 목표 상황이 제시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3-2번 문항을 작성할 때 유의할 점이 본인의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했던 부분을 작성하는 것에 있어서 CG가 빼곡하네요. 준비한 거에 맞게 잘 배려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이 내용들에 맞게 본인이 했던 상황들을 단순 나열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보름 동안 다양한 역할을 했는데요. 일단 자료를 검색했고 검색한 자료를 취합하고 취합한 자료를 정리하고 정리한 내용을 요약하고 이런 식으로 했던 일을 열거하면 독해를 해야 됩니다. 본인의 글이 독해되면 안 되고 본인의 글이 설득문으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일방적인 나열을 하면 안 되고요. 결과적으로 내가 이러한 역할을 해야만 하겠구나라고 판단을 하고 I got it 판단을 한 뒤 행동을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1스텝, 2스텝, 3스텝 하다 보니 짜잔 이런 식으로 내 행동의 어떤 흐름을 행동과 내 생각의 흐름에 맞게 이야기가 전개돼야지 그냥 단편적으로 이거 했어요, 저거 했어요, 그거 했어요 라는 식의 접근은 조금 지양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